자, 그럼 첫 번째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한 경비등 송금 명세서죠. 자, 그럼 영수증이 있고 보통 예금에서 35만 원 이체했고 세아 가공의 제품 제조에 필요한 가공 용역 의뢰하고 대금 35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 예금에서 송금하였다. 자료 이름 공급자 정보이며 해당 사업자는 경비등 송금 명세서 제출 대상자에 해당한다. 자료인은 가공 용역비 계좌 이체 내역이고 거래자료 입력, 경비등 송금 명세서 작성. 자, 그럼 거래 자료를 먼저 입력을 하면 자, 영수증에 3월 1일 날 자, 우리는 가공비는 계정 과목을 외주 가공비라고 쓰죠. 그럼 외주 가공비가 35만 원이고 이 돈을 보통 예금 국민은행에서 이체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거래자료 입력은 끝났고 자, 경비등 송금 명세서로 가서 자, 거래 날짜는 2020년 3월 1일 날 자, 우린 세아 가공 대표자는 강은호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 내역은 가공비 거래 금액은 35만 원 송금일자는 2020년 3월 1일 날 신한은행에 자, 이 계좌번호로 이체했다. 네, 이렇게만 써주면 자, 저장하고 나가면 첫 번째 거는 끝이죠. 자, 지금 여기에서는 뭐 다른 것보다 여기 신한은행만 들어와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보고 쓰는 거였으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하시면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 약속어음 수취 거래인데 3월 20일 비전 통상의 외상 매출금 잔액과 제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을 전자어음으로 수취하였다. 자, 그럼 지금 2,500만 원 받았는데 자, 일부는 외상 매출금이고 나머지는 계약금 받았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계약금 받은 거면 나머지는 선수금이겠네요. 첫 번째 거래처 원장 조회하여 거래 자료 입력하시오. 그리고 우리 자금 관리해서 받은 업 현황에 반영해라. 그럼 거래처 원장을 먼저 가보고 그럼 거래처 원장에 오늘 날짜 3월 20일 날 자, 우리는 외상 매출금 거래처 비전 통상 들어가면 비전 통상에 외상 매출금 잔액이 1,100만 원 있다라는 걸 확인이 가능하네요. 자, 그럼 이 1,100만 원은 그럼 우리 외상 매출금 받는 거고 그럼 2,500 받았으니까 나머지 1,400은 계약금 받은 거 선수금이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날짜 3월 20일 날 자, 우리는 자, 대변의 외상 매출금 비전 통상 1,100만 원이었고 나머지 선수금 비전 통상 1,400만 원이고 그럼 우리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 선수금도 제품 매출권 전부 다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래서 2,500만 원은 받을 어음으로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 분기에는 세 계정 과목 다 코드 번호가 있도록 거래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받을 어음에서 자금 관리로 가서 자, 우리가 어음 받은 거고 전자 어음이니까 6번 전자 어음 번호 입력하고 그리고 비전 통상이 발행한 거니까 자수고 만기일은 2020년 6월 20일 지급은행은 국민은행이고 지점은 구로 지점이다. 이렇게 발행하면 이번 문제도 끝이 났죠. 자, 이렇게 분개를 하고 거래처 확인해 보시고 전자어음 만기일자 지급은행
그리고 지점만 써주시면 되는 거네요. 자, 다음 두 번째, 신규 자산 매입 자산의 고정 자산 등록.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했어요. 제네시스 3500cc.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내역이 있네요. 자, 그럼 자료 이름 관리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업무용 승용차에 따른 자동차 보험 가입 내용이다. 자료 1을 참고하여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고, 첫 번째는 3500cc 차니까 54번 불공으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정자산 등록에 신규 취득한 자산을 등록하고, 그리고 자료 2를 참고로 해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신규 취득한 승용차를 등록하시오. 자, 그럼 먼저 문제 순서대로 가면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지금 세금 계산서 보고 4월 5일날 54번 불공이고,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고, 제네시스 3500cc 3천만원, 거래처는 대호 자동차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우린 차량 운반구 산 거고 대금은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우리는 외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불공제 사유 3번 선택되어 있고, 분계까지 이렇게 먼저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고, 그럼 이 자동차의 취득 가격은 3,300이죠. 이 금액 감가상각해야 되겠죠. 자, 그럼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자, 우린 차량 운반구, 자, 얘를 코드 1000번, 제네시스, 취득은 올해 2020년 4월 5일날, 올해 취득한 거는 신규 취득에 3,300만원이라고 쓰고, 업무용 승용차니까 당연히 정예법에 5년이겠죠. 업무용 승용차에 여기에 체크하면 정예법에 5년. 업무용 승용차고 관리부에 쓸 거니까 800번대 되어 있으면 고정자산 등록은 정확하게 다 되었죠. 다음 업무용 승용차 등록에 가서 3번 문제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죠. 자, 여기에 가서 코드 번호 1000번. 자, 차량 번호는 보험증권에 적혀 있네요. 315 나의 9876, 차종은 제네시스. 자, 회사차고, 자, 고정자산 코드에서 방금 우리 등록했던 거 F2번 눌러서 제네시스 불러오고, 그 외 기초 주행 거리 이런 건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 보험 기간만 2020년 4월 5일부터 2021년 4월 4일까지다 이렇게 써주면, 자, 우리 업무용 승용차 등록까지 끝났죠. 자, 다음 4번에 기타 일반 거래에 60만원이 맡기신 금액,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네요. 자, 일자리 안정자금이 입금된 내역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받았나봐요. 그럼 평가 문제는 904번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수정해서 등록하고, 구분은 일반, 표준 코드는 170번, 정부 보조금 등록하고, 거래 자료 입력하시오.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할 것. 얘가 영업외 수익이잖아. 그죠? 통장에 돈 들어왔고 이 계정 과목 쓰려고 만든 거죠. 그럼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서, 자, 코드 번호 904번. 자,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을 일자리 안정 자금으로 하고, 구분은 3번 일반. 자, 그리고 표준 코드에 170번 안 들어가지네. 자, 170번 정부 보조금을 선택해라 이거죠. 지금 아래에 있는 정부 보조금을 선택하라는 거였죠.
그럼 이제 계정 과목 만들었으니까 자, 일반전표에 가서 오늘 돈 들어온 날짜가 4월 20일 날 차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에 60만 원이 들어왔고 얘는 방금 만든 일자리 안정자금이 60만 원이다. 이렇게 분개해주면 이번 문제 끝이죠. 자, 지금 문제 풀어보니까 직접 볼 때하고 저하고 같이 할 때하고 느낌이 완전 다르죠. 저하고 같이 하니까 그래 그런 거야 라는 느낌이 많은데 영화 보는 것처럼 드라마 보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하려고 그러니까 메뉴가 생각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잘 하신 것도 있고 생각처럼 잘 안 된 게 있을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오늘 다시 봐서 다시 나오면 나 혼자 풀더라도 풀 수 있도록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부가가치세 문제가 4개 있는데 자,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와 같이 먼저 풀게요. 자, 과세매출 자료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세금계산서 발급은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고정자산 매각하는 형태가 이제 한 번씩 나와요. 그럼 자료 설명에 당사가 보유한 카니발 기남전자에 매각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며 매각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자, 그럼 1번 평가 문제 1번 보면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전체 양도일자와 회사 계산 상각비를 수정하시오. 이 말은 5월 10일 날 파니까 고정자산 등록에서 5월 15일 날짜를 등록하고 그리고 단기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계산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했죠. 그럼 지금 이게 어떤 작업을 말하는 거냐면 자,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가면 자, 지금 얘도 카니발 차량 운반구니까 차량 운반구로 가보면 카니발 8인승 있죠. 자, 여기에 아래 양도일자를 2020년 5월 12일로 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걸 쓰기 전까지는 자, 우리 여기 20번의 회사 계산 상각비가 이 자산에 대해서 올해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금액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양도일자를 방금 지워버렸는데 1년치 감가상각비가 460만 원인가 봐. 그런데 제가 오늘 처분한 날짜를 2020년 5월 12일로 하면 얘를 입력하는 순간 5월 12일까지의 감가상각비로 바뀌게 되죠. 그럼 올해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그러면 이 금액을 하는 건데 올해 감가상각비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작업이 사용자 수정 누르셔서 얘를 0원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제가 한 작업이 지금 전체 양도 일자를 집어넣고 그리고 회사 계산 상각비를 0원으로 쓴 거예요. 문제에서 단기 감가상각비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자, 지금 어떤 행동했는지 이해가시죠? 자, 다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고정자산 매각할 때에 문제에 항상 어떤 정보들이 있죠? 고정자산 매각할 때 정보들이 우리 고정자산 매각할 때에 취득가격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잖아. 기억나시죠? 우리 고정자산 매각할 때. 근데 문제에 있나요? 안 적혀 있잖아. 이 문제는 자, 기초가격이 취득 가격이고 그리고 단기말 상각 누계액 적혀 있는 이 금액 있죠? 이 금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이건 전기말 거고 올해 거 0원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래서 이 두 금액을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취득원가와 그리고 단기말 상각 누계액을 가지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지금 이 두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분개를 해야 되니까 자, 여기 금액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자 보세요.
제가 여기에 영원으로 안 바꾸게 되면 여기 금액이 다르죠. 지금 여러분들 영원으로 바꾼 건 다르죠. 왜냐하면 전기 말 거에 올해 거 합쳐진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수정 눌러서 영원이라고 누르면 이 금액이 나오니까. 그럼 이게 지금 처분할 때까지의 감가상각 누계기라고 가정된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세금계산서 보면 우리는 저 차량 운반구를 파는데 1200만 원의 별도의 파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고 전송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5월 12일 날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자, 우리가 판 거는 카니발 8인승이고 공급가액은 12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기남전자.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니까 비워놓고 분계는 혼합. 그럼 대변의 제품 매출을 차량 운반구로 바꾸는데 이 취득원가 쓰는 걸 고정자산 등록에서 이 2300만 원을 여기에 써서 지워주는 거고, 차변에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 다음 번호죠. 그럼 209번 감가상각 누계액을 이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이 금액 920만 원을 써줄 거예요. 이 920만 원을 여기에 써주고, 이제 차변에 돈 받는 거 쓰면 되겠죠. 지웠으니까 이제. 그럼 우리가 돈 받는 건 전부 다 다음 달 말일 받기로 했대요. 미수금이고 우리는 1320만 원을 받아야 되죠. 이 금액 받아야 되잖아. 합계. 그죠? 그래서 1320만 원 받을 거다. 우리 받을 돈 K레버 스마트에는 친절하게 여기 적혀 있죠. 얘 둘이 합쳐서. 그래서 이 금액 받을 거다. 그럼 이제 지우고 받을 돈 다 썼어요. 그럼 아래 봤더니 마이너스 180만 원. 손해봤네요. 손해보면 비용이니까 차변에 이용자산 처분 손실이다 180만 원 이렇게 써주면 전표 입력이 끝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했던 이 작업 순서 기억해 두세요. 나오면 이렇게 시킬 거예요. 계속 고정자산 등록 가서 양도일자 쓰고, 그리고 세무 그 TAT 이급은 얘 계산 안 한다고 나올 거예요. 나중에 TAT 1급 가면 얘 계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 것까지 감가상각비도 회계 처리하고 얘 합체된 금액 얘를 감가상각 누계액 쓰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TAT 2급에서는 그렇게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됐으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세금계산서 발행할 건데, 자,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가 합시다. 자, 발행 지금 얘는 5월 12일자 거. 자, 발행하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자, 발행 완료. 이렇게 하면 이제 얘 작성이 끝났죠. 자, 우리 좀 쉬었다가 자, 그럼 순영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거 볼게요. 먼저 자, 6월 15일 날 휴대용 선풍기를 팔았는데 제품 공급하고 발급한 세금 계산서고 이 거래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이 사후에 발급되어 영세율 적용하려고 한다. 당초 공급일자는 6월 15일이고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는 7월 12일, 7월 25일까지 되면 문제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개설은행 적혀 있고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네요. 자, 그럼 6월 15일 매입 매출 전표로 먼저 가서 자, 원거래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클릭하고 자, 수정사유는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이고 자, 내국신용장 개설일은 2020년 7월 12일이고 신고 연월은 원거래가 2020년 6월달 거래죠. 그래서 여기는 6월이다라고 쓰셔야 되죠. 과세기간이 이때니까. 자, 그리고 확인하면 자, 이제 기존에 10% 했던 거는 마이너스로 되고 자, 이번엔 5만 원의 영세율로 나오도록 공급가액 1,000만 원 나오게 적어주고 그리고 확인. 자, 그럼 이제 두 건이 이 두 개가 발행 없이 발행된 거를 우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가서 자, 6월 15일자로 해서 이 두 건을 전자 발행해 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자, 예, 발행 끝났죠.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볼게요.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 있네요. 7월부터 9월인데 과세분, 면세분 뭐 이거 보이는 거 보니까 뭐 안분하는 건가 봐요. 그렇죠? 자, 트럭 매입 내역이 있고 자, 본 문제 하나요. 블루에어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자료 1은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내역이다. 자료 2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트럭 매입 자료이다. 자, 평가 문제는 자료 2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데 51번 과세 매입으로 선택하고 전자 입력으로 처리하래요. 51번으로 처리하느냐 54번으로 처리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신고할 때 회계 처리하는 게 달라지죠. 그죠? 자, 얘는 51번으로 하면 일단 살 때 전부 다 매입세액 공제되는 걸로 처리가 되니까 불공제되는 면세 매출분만큼 비율만큼은 부가세 대급금을 지워줄 거고 만약에 54 불공하면 공제 하나도 안 되게 처리할 거니까 우리는 면세 사업 부분을 뺀 나머지 과세 사업 부분 비율만큼은 공제되는 걸로 부가세 대급금 처리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유형 처리하냐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죠. 그럼 51번 매입과세로 처리하고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작성해서 예정신고서에 반영하고 그리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회계 처리를 9월 30일자로 하는 거네요. 자, 그럼 먼저 매입매출 전표에 자, 우리 트럭 산 게 날짜 7월 4일날 51번 매입과세 트럭이고 4,500만원 거래처는 중고나래 전자세금 계산서 자, 얘는 차량 운반구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해 두면 되겠죠. 세금계산서에 외상 미수금 적혀 있으니까 자, 그럼 51번 매입과세로 입력하는 첫 번째 문제는 끝났고 자, 다음 두 번째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으로 가서 자, 7월부터 9월 안분계산에 가서 자, 계산식은 아래 보시면 코드돔 F2번 적혀 있죠. 자, F2번 눌러서 우리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면세 비율 하는 1번을 선택해 주고 자, 여기에서는 불러오기를 해야 기본적으로 될 거고 자, 공급가액이 지금 공통으로 쓴 게 이 트럭이에요. 4,500. 그럼 총 공급가액은 우리 자료 1번에 10억이라고 적혀 있고 면세 공급가액은 3억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10억 중에 3억이기 때문에 135만 원만큼 불공제가 된다고 작성이 되었네요. 자, 어떤 숫자인지 이해가시죠? 1번의 총 공급가액은 예정 확정가 합친 합계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이니까 10억 중에서 3억이니까 450만 원의 30%를
불공제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저장 버튼 누르면 자, 얘 작성 끝났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7월부터 9월로 가면 자, 방금 51번 매입과세 한 거는 여기 1번에 방금 우리가 1번 아니 10번이죠. 자, 10번에 우리가 지금 죄송해요. 왜 여기 눌러서 11번에 보면 고정자산 매입한 게 매입세액으로 45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 여기에 16번에서 135만 원만큼 공제 안 받겠다고 뺐죠. 근데 우리 지금 이 450만 원을 전부 다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공제 안 되는 만큼은 일반 전표 9월 30일 날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으로 해서 방금 135만 원을 공제 안 되는 만큼 줄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할 건데 지금 얘는 자동차였잖아. 그래서 차량 운반구에다가 이 금액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사올 때에, 자, 이건 가정이에요. 만약에 사올 때에 54번 불공이라고 했다면 450만 원을 전부 다 불공제했기 때문에 그 중에 315만 원은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70%는. 그래서 54번 불공으로 처리했으면 반대로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315만 원이 되고 대변의 차량 운반구 취득 가격을 315만 원으로 썼을 거예요. 지금 위에는 450만 원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전부 다 처리해 버렸기 때문에 135만 원 취소한 거고, 아래 거는 전부 다 불공제 처리했기 때문에 면세 비율을 뺀 나머지 과세 비율 거는 지금 315만 원이 공제 받아야 되니까 거꾸로 차량 운반구를 줄이고 부가세 대급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취득할 때에 51번으로 처리하냐 54번으로 처리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수정 분계하는 게 틀려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문제는 51번 했기 때문에 불공제분을 공제를 다 받았기 때문에 공제 안 되는 거 뺀 거예요. 방금 315만 원은 이렇게 구한 거예요. 예, 작성하는 건 이대로 작성하는 건 맞는 거고, 450 중에서 그래서 135만 원만 공제 받으면 안 되니까 450에서 이 금액 뺀 거예요. 방금 315만 원 구한 거는.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부가지 신고서하고 닫으실 때 꼭 저장하고 닫으세요. 저장 안 하면 신고서 작성 안 돼 있어서 감점 받아요. 채점기는 열고 자료 안 땡겨요. 저장되어 있는 모습으로 자료 땡기기 때문에 열었다 저장 안 하시면 그 정보가 안 가요. 자, 다음 네 번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 작성자의 신고서 작성. 자, 현금 영수증이 있고 신용카드 매출 자료가 두 건이 있네요. 자, 본 문제에 한해서 분류회원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10월 30일 개인 양민철에게 과세제품 매출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 첫 번째 거고, 11월 30일 주식회사 웨트에 과세제품 매출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그럼 100만원에 10만원에 만원에서 11만원인데 수수료 빼고 이 금액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12월 20일 날 개인 장은성에게 면세제품 매출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럼 얘도 10만원짜리 팔았는데 수수료 빼고 이 금액 들어올 거다. 자, 자료 1, 2 거래 내역을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고, 자료 2는 분계 유형을 혼합으로 선택하고, 자료 위에 카드 수수료는 매출일자에 비용 처리하고 입금 예정액은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할 것. 비용 처리하는 건 카드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판관비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 작성하고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래요. 자, 그럼 매입 매출전표를 보면 먼저 첫 번째 거 현금 영수증 날짜 10월 30일 날. 자, 우리는 현금 영수증을 가지고 개인 양민철한테 과세거래로 부가세 별도로 적혀 있죠. 22번 현금 과세고, 휴대용
선풍기를 팔았고 금액은 19만 8천 원이고 거래처는 양민철. 자, 제품 판 거니까 1번 현금이라고 하면 자, 첫 번째 거는 작성이 끝났죠. 자, 다음 두 번째 11월 30일 날 카드 과세 17번 카드 과세고 자, 카드사는 신한카드고 자, 우리가 판 거는 우리는 과세 제품 매출했다고만 적혀 있으니까 얘는 그냥 제품 금액은 11만 원 쓰면은 분리될 거고 거래처는 웰트. 자, 분기는 혼합. 자, 제품 매출 10만 원 맞고 차변에 이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1,848원.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으로 10만 8,152원.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 돈 카드사에서 들어올 거죠. 그래서 신한카드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 12월 20일은 카드 면세 18번 카드 면세 신한카드고 이번에도 제품 판 거고 10만 원. 거래처는 장은성. 분계 혼합. 또 차변에 수수료 비용 2,010원. 외상 매출금 97,990원. 신한카드다. 아이고. 자, 이렇게 써주면 이제 두 개 분계가 전부 다 끝났죠. 자, 그럼 이제 메인 매출전표 끝났으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를 가서 자, 10월부터 12월 해서 불러오기 하면 자, 방금 첫 번째 입력한 거, 두 번째, 세 번째 거가 다 들어왔죠. 자, 그럼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는 끝났고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 하면 자, 방금 우리가 했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서 지금 현과 10만원 카가 10만원 현과 18만원 자, 들어와 있고 면세 매출은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 전체는 38만원인데 여기 28만원 들어와 있는 게 여기 면세 매출은 지금 여기에 10만원 붙어 있는 애가 면세인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 열기만 하고 저장하시면 자, 얘 작성이 끝났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얘 끝났어요. 자, 다음 계산 문제 두 개 있어요. 한 개당 4점씩이니까 계산 문제 두 개도 먼저 풀어봅시다. 자, 유가증권 외화평가 이번에 유가증권이네요. 단기매매 증권 내역이고 평가 문제는 종목별로 결산 정리 분계를 입력하시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각자 하라는 거죠. 자, 백세제약은 뭐 2018년도에 샀네요. 하지만 단기매매 증권이기 때문에 그냥 전기말 공정가액으로 장부가격을 맞춰뒀겠죠. 그럼 640이었는데 790만원이 되었으면 얘는 150만원이 증가했네요. 그럼 150만원만큼 올리고 그리고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라고 하면 되고 또 청솔은 680인데 660 되었으면 20만원 내렸네요. 올해 산 거라서 지금 올해 취득했던 가격이 장부 금액이죠. 그러면 이 둘이 차이가 20만원이니까 20만원 평가 손실 인식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백세제약은 우린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150만원 올랐고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다. 죄송해요. 평가이익이다. 금액 150만원 처리해주면 되고 두 번째는 단기매매 증권이 20만원 내렸고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다 20만원 써주면 자, 이번 분기는 끝나죠. 자, 다음 두 번째는 감모 손실 및 평가 손실. 자, 상품하고 제품이 있는데 장부 수량보다 실사 수량이 둘 다 내렸네요. 자, 그럼 상품 수량 부족 20개는 영업부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고, 자, 얘 20개는 그리고 제품 수량 부족 10개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이래요. 그럼 영업부 복리후생 목적으로 준 거는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타개정 대체해줘야 되고, 제품 우리 수량 부족은 비정상 감모 손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계정 과목으로 우리는 타개정 대체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상품을 보면 자, 상품 자, 여기 꼭 타개정 대체 쓰셔야 돼요. 자, 금액이 20개고 2만원짜리니까 40만원. 차변에 800번대의 복리후생비 40만원이 되고, 대변에 제품도 타개정으로 대체 적용 8번 그리고 10개인데 4만원짜리니까 얘도 40만원이네요. 자, 그리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다 40만원. 자,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의제매입세 공제신고할 때 분기할 때 보면 원재료 대변에 쓰고 분기하는 거 있죠. 그 우리 책 보거나 답안지 보면 저게 8번에 안 적혀 있어서 그거 안 써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AT 시험에서는 안 써도 돼요. 근데 써도 정답이고 안 써도 정답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인식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안 쓰면 틀려요. 그럴 거면 우린 재고자산 대변에 왔을 때 전부 다 저격 8번 쓴다고 먼저 전제를 가지셔야 되고, 그래도 의제매입세 공제 받을 때에 저격 8번 쓰기 싫으신 분은 그것만 안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재고자산이 대변에 오면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인식 안 하면 당연히 다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자, 얘 꼭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근로소득 관리가 있죠. 자, 근로소득 관리 1, 2, 3번이 있는데 우리 일용직 근로소득도 전부 다 작성하면서 해본 적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는 것들이니까 우리 1, 2, 3번 또 여러분들이 먼저 입력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급여명세서에 의한 급여자료 입력이 있죠. 자, 3월분 급여인데 자, 직책수당은 뭐 급여 기준에 따라 직책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자, 식대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충식 제공하지 않는다. 비과세고, 직무발명 보상금은 회사에서는 기계장치 성능 개선 관련 아이디어 제안 공모에 따라 채택된 사원에게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비과세네. 그리고 국외 근로수당은 해외지사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다. 우리 100만원짜리 M01 비과세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급여 지급일은 다음 달 10일이며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공제한다. 당사는 월별 원천징수 납부 대상자다. 이번에 다음 달 10일 날 급여 지급일이네요. 그죠? 자, 그리고 급여자료 입력에 수당 등록하고 증성철에 3월분 급여자료 입력하고 9분은 급상여로 선택하고 3월 기속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래요. 자, 그럼 먼저 급여자료 입력에 가서 수당공제 등록하고, 자, 첫 번째는 우리 직책수당이 있고, 직책수당은 과세로 선택을 하고, 다음 식대는 비과세로 선택을 하고, 다음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로 직무발명 보상금 선택해주고, 다음 국외 근로수당도 비과세로 국외 근로수당 M01번 위에 게 100만원 비과세가 되는 거고. 자, 그럼 더 이상 특별한 거 없죠?
그러면 확인 누르고, 자, 귀속은 3월분 급여고 2번 급상여 2020년 4월 10일 날, 자, 정승철의 급여 210, 50, 20, 15만 원, 200만 원, 50만 원. 자, 나머지는 자동 계산된 거고. 지금 여기까지 다 포함되어서 식대 10만 원, 200만 원, 50만 원에서 260만 원 비과세 정확하게 잘 들어와 있죠. 자, 그럼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3월 귀속분을 4월 10일 날 지급했어요.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뭐 저는 미환급세액이나 뭐 이런 말 없으니까 이대로 저장만 하면 첫 번째 문제 끝나죠. 자, 다음 두 번째. 자, 일용직 사원 원천징수 김춘삼 씨가 있는데, 자, 입사일자 있고 우리는 총 4일 동안 17만 원씩 날짜가 있네요. 자, 그럼 일용직 급여는 매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만 징수하기로 한다. 제시된 사항 이외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자, 일용직 사원 등록 1000번에 하고 일용직 급여 입력하고 9월 귀속분 지급기간 9월로 해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일용직 사원 등록을 먼저 가서, 자, 사람을 먼저 등록을 해야 되겠죠. 코드번호 1000번 김춘삼. 자, 주민등록번호, 입사는 2020년 9월 8일 날이고, 자, 주소는 뭐 우편번호 생략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52 도곡동이고, 자, 그리고 우리 급여 지급일은 매일 지급이고 0번. 자, 그리고 사회보험료 중에서 고용보험만 여라고 한다. 자,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이 적혀 있는 게 없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입력할 거 전부 다 입력을 했고, 다음 급여 입력에 가서, 자, 9월 귀속을 9월 달에 지급하고, 자, 김춘삼 씨의 날짜가 8, 9, 11, 12. 자, 17만 원, 8, 아이고, 9, 11, 12. 양부터. 자, 그럼 총 68만 원 급여가 문제 적혀 있는 대로 입력이 끝났죠. 자, 그리고 이제 창 닫고, 더 이상 시킨 거 없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가서 9월부터 9월, 9월부터 9월 하면, 자, 여기에 68만 원이 들어와 있죠. 그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끝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소득세가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소득세가 15만 원 비과세인데 2천원 그 나머지에서 그 2만 원 있는 거에서 고용보험 빼고 하면 소액부 징수 걸려서 징수될 게 없어요. 그래서 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없는 게 맞아요. 자, 다음 3번. 자, 연말정산 문제죠. 자, 부양가족은 모두 박수영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는 반영되어 있다. 배우자 안영미는 자녀 박선우를 출산하였으며 그에 대한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어 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의 총 지급액에는 회사 경비로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로부터 직원 신용카드 경비 사용 명세서를 발급받았다. 이거야 회사가 경비로 영수증이라 하더라도 경비로 입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 박준우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현장 체험학습비를 지출한 내역을 수치하였다. 자, 이거 이상한 느낌 드시죠? 이것만 봐도 어린이집은 현장 체험학습비 안 되죠?
초중고잖아. 수학여행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잖아. 어린이집이 무슨 수학여행이야. 그죠? 자, 박수영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2억 8천만 원으로 월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자, 그럼 가족들은 지금 전부 다 소득 없고 나이에도 문제가 없네요. 5살하고 올해 태어났고 배우자 나이 문제 없으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안영미가 있는데, 자, 안영미는 산후조리원에서 200만 원을 썼네요. 자, 그럼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자, 박수형 의료비로 가서 배우자 안영미 금액은 200만 원이고, 자, 제일 마지막에 산후조리원 여부에 0번 써줘야 되겠죠. 여기에. 자, 그럼 이 사람은 7천만 원 이하예요. 지금 한 명만 불러왔는데 박수영 1900가 6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자, 다음 두 번째 신용카드. 박수영 본인 거죠. 그럼 일반이니까 특별한 거 문제 없는데, 아래 직원 신용카드 경비 사용 명세가 있으니까 이 금액에서 우리 회사 경비 사용 명세 내용을 뺀 나머지만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신용카드에 본인 거 신용카드를 쓸 건데, 자, 금액 2,928만 8,237원에서 빼기 54만 3,200원을 하면, 자, 우린 여기에 2,874만 5,037원을 쓰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교육비 납입 증명서인데, 어린이집의 현장 체험학습비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죠. 자,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에요. 그런데 체험학습비는 수학여행으로 생각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안 돼요. 자, 그럼 월세 세액 공제는 되죠. 자, 월세 세액 공제가, 자,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정산명세 탭에서 하라고 적혀 있죠. 그럼 월세 세액 공제는 지금 이 세액 공제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 왼쪽부터 쭉 번호 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으니까 제일 마지막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위치 찾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럼 클릭해서, 자, 임대인이 이아름이고 주택은 아파트, 그죠? 5번 면적은 85제곱미터. 자,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22길 15-22 대일 아파트 302호. 이거 왜 이렇게 길게 해놨지? 자, 2019년 11월 1일부터 21년 10월 31일 총 연간 월세액은 720만 원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이제 얘 월세세액 공제도 들어오게 됐죠. 그죠? 자, 그럼 더 이상 문제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 끝이에요. 지금 우리 회계사의 시험은 연말정산 문제가 9점인데 그림만 거창하지 실제로 입력할 거 몇 개 안 되죠. 우리 지금 이 세 번째 회차 푸는데 지금까지 입력한 거는 몇 개 안 돼요. 그림만 거창하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서 지금 아마 오늘 느낀 것 중에 메뉴가 생각보다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같이 입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클릭하는 그 위치에 따라가서 클릭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메뉴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볼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자, 그리고 답안지 보고 문제 푸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는
별 쓸모없는 짓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모르는 거 찾아내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푼 문제에서 뭘 몰랐는지 몇 개 체크가 되죠.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복습하시기 시작하실 때 해야 될 게 지금 오늘 공부했던 걸 까먹기 전에 틀린 부분만 보세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이렇게 해야지. 그때 내가 이렇게 했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같은 게 나오면 절대 안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내일도 제가 먼저 풀어보라고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제일 못하는 연습이 뭐냐면 찍기 연습이에요. 시험 때는 다 문제 봤는데 모르겠잖아. 답 못 봐요. 그럼 손도 못 대. 찍는 건 처음 해봐.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먼저 어떻게든 답을 달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틀려도 좋으니까. 그런데 달아냈는데 얘가 맞았으면 다음에 그 문제가 나와도 그런 식으로 풀 거예요. 어떻게 다 맞추면 되잖아요. 근데 틀려봐야 뭘 모르는지 알고 나중에 또 보겠죠. 근데 답안지 보면 나중 되면 제대로 그렇게 풀 것 같죠? 아니에요. 봤었는 대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어떻게든 찍는 것도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풀어보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먼저 모르겠으면 어떻게든 답을 다는 식으로 해서 그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찍을 때도 답을 줄여가서 그냥 우스갯소리 찍었는데 나중에 제가 문제 같이 풀 때에 틀렸잖아요. 다음에 그 문제가 또 나왔죠. 그럼 그렇게는 안 찍어요. 최소한. 그렇게 했더니 틀렸다는 건 알거든. 그러면 또 내가 찍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확률을 좀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지금 책 보는 시간은 끝났어요. 책 보는 시간은 기본서를 읽거나 아니면 답안지 보고 문제 풀거나 하는 게 기본서 보는 시간인데 지금은 이제 그 시간은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하루 종일 공부만 해야 돼요. 그 시간이 부족하실 거니까 이제 문제 푸는 요령으로 넘어가도록 전략을 세우신다면 세우면 좋겠어요.